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부 요인과 4대 그룹 총수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를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아직은 잠정적인 상태인 한반도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만들어서 경제도 큰 힘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먼저 이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겠다,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네, 경제구조 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삶 속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 인사말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는데요. 새해를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 산업 전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성장 예산 투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 성장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는 만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지난해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일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게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더 많은 공감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민주적 절차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을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한 국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노사정과 지자체의 사회적 대타협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면서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차 보호 등 자영업자 지원, 안전 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죠.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비핵화와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북방으로 철도를 연결하고 아세안과 인도까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북 제안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어제 신년사에 대한 반응 등은 이번 인사말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년회에는 오부 요인과 정치, 경제계, 시민사회, 독립유공자 후손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4대 그룹 총수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신년회를 청와대 외부에서 진행한 건 8년 만인데요. 장소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잡은 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정부도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2019년 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유능한 내각, 소통하는 내각, 통합하는 내각에 대해서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시무식 인사말 들어보시죠. 새해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새해를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레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나라 안팎의 동향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당장 할 일과 길게 보며 할 일을 가려 또박또박 일해갑시다. 그래서 저는 새해 우리 내각의 자세로 호시우행을 제안합니다. 호랑이처럼 보면서 소처럼 걸어갑시다. 모두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도 국내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신년사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도와 실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대외 리스크 변화의 파급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제가 2%대 중후반의 성장세를 보이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원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외부의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려 한다며 조금 더디더라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근무했던 전직 특별감찰반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최근 전직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 체계와 보고 절차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 수사관을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중앙지검과 서부지검 등으로부터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전 원내대표 지역구와 국회 관할 검찰청으로서 사건을 넘겨받았다면서 고발 내용을 살펴본 뒤 김 전 원내대표 등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 딸은 2011년 4월 KT의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이 계약직으로 일하면서도 공부해서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여야 평가 예상대로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혹이 해소됐으니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해소가 됐고 좀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다른 판단을 할 그런 계기가 없다면 이제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의혹에 대해서 진실된 답변을 받기 어려웠다. 또 오락가락 해명으로 일관되었다. 이렇게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문이나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서울 강변북로 청담대교 인근 일산 방향으로 달리던 BMW 520G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차가 완전히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차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새해 첫 경기부터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손흥민은 카디프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전반 26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해리 케인의 패스를 받아 골문 구석으로 공을 차넣으면서 시즌 15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전반 12분에는 에릭센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이어갔습니다.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후반 31분 교체됐고 토트넘은 카디프 시티를 3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드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네덜란드 스웨베닝언의 해변인데요. 출발 신호와 함께 참가자들이 함성을 지르며 바다를 향해 질주하더니 차디찬 물속으로 거침없이 입수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매년 새해 첫날 이어져 온 이 지역 전통인데요. 참가비는 자선기금으로 사용되는데 올해는 무려 10,000명이 좋은 뜻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밖에는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흥을 돋우기 위한 특별한 의상으로 치장한 이들도 눈에 띕니다. 저마다 지나간 해의 아쉬움을 떠나보내고 새해 소망을 품고 바다로 뛰어들면서 힘찬 출발을 다짐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 제조나 실험, 이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전한 PBS 방송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이 북한이 훌륭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논평할 기회를 사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YTN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튿날인 오늘 주민들에게 경제과업 관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일면에 각계 인사들의 실명으로 기재된 신년사에 대한 반향을 실었는데 모두 김 위원장의 신년사 지침에 따라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 혹은 결의로 마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문 3면에도 김 위원장이 올해 9월로 제시한 자력갱생을 표제로 내걸고 화력, 철도, 제철, 시멘트 등 분야별 사업소의 현지 취재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장소도 이번에 눈길을 끌었죠. 서재로 보이는 곳에서 단상이 아닌 소파에 앉아서 신년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지난해 여러 차례 정상회담에 나선 이후 정상국가 면모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매년 당 깃발 옆에 마련된 단상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던 김정은 위원장. 과거 관례를 깨고 이번엔 서재로 보이는 방의 소파에 앉았습니다. 뒤로는 양복을 입은 김일성 주석과 인민복을 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고 책장에는 책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형식을 바꿔 북한 주민들에게는 친화적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는 정상국가 면모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우리와 마음을 같이한 남녘 결의들과 해외 동포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새해를 알리는 시계를 시작으로 발표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비해 한층 여유 있고 부드러운 면을 부각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동생 김여정 부부장과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정은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새해 첫 일정에 동행했다는 점에서 신진 실세임을 거듭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노동 당사를 주로 보여주던 과거와 달리 신년사 내용에 맞는 화면을 끼워 넣는 등 다양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향후 1년간 북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30분간 이어진 김 위원장의 신년 메시지는 내용과 형식 모두 관심을 끌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어제 일어난 산불을 끄기 위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 일대에 헬기 24대와 군 장병 1,600여 명을 도입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산림 20헥타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젯밤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한 마을 주민 140여 명은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오전 모두 귀가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30살 박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안타깝게 숨진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를 향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 교수의 부고가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돌보고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치유자였다고 애도했습니다. 또 의료계 인사가 만든 임 교수 추모 그림이 SNS를 통해서 널리 퍼지면서 추모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달 31일 고인을 애도하면서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오늘 오전 10시까지 2만 8천여 명이 공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료실에서 의사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환자 보기가 겁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의 안전대책으로 병원 내 강력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7월 경북 구미, 비틀거리며 응급실에 들어서는 남성, 의료용기를 짚더니 냅다 의사에게 휘두릅니다. 같은 달 전북 익산, 치료를 받던 환자가 팔꿈치로 의사의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까지 합니다. 급기야 의사를 살해한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의료진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공항 검색 때처럼 병원 들어갈 때 흉기나 이런 거 소지한지 안 했는지도 확인하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할 정도의. 잇따르는 강력범죄에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역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런 부상사가 일어났으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죠. 좀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 같은 의료 방해 행위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는데 폭행이나 욕설, 협박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정부와 경찰은 응급실에 보안 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응급실 폭행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응급실로 국한된 데다 예방보다는 발생 이후 대응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 대안인 보안 인력 증원은 병원들이 비용 부담을 꺼려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넓은 면적에 보안용으로 침략을 하려면 의료보험 수가가 막 두세 배는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료계는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타인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말 뺏는 거거든요. 전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응급실이랑. 대한의사협회는 조만간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늘 엽니다.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를 이유로 지난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항소심 재판에는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1심에서는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 가운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사법부에 대한 온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법원 스스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논의는 새해에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역시 해를 넘겼습니다. 2019년이 사법개혁 원년이 될 수 있을지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이 제 머리를 깎지는 못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사법부 신뢰도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의혹의 진원지인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사법행정회의와 법원 사무처를 신설해 쪼개고 나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받는 장면도 더는 볼 수 없게 됩니다. 법관이 아니면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법원 사무처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법행정과 재판의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대법원의 자체 개혁안은 지난달에야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권력의 신여라고 비판받아온 검찰도 개혁 대상입니다. 일부 변화도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수도권 요직을 독식하던 이른바 귀족검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법 규범에 따라 검사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검찰 권한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는 답보 상태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수사권 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검찰 반발만 불러온 모양새입니다. 저희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새로 나오는 것도 결국 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동의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네요. 동의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사이 적폐청산 수사 등 정치적 쟁점이 걸린 사건을 검찰이 도맡으면서 막강한 권한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 개혁의 공은 모두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표류 중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여야 정쟁으로 연말까지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자칫하면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바라는 국민 요구가 물거품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위기가 오히려 사법개혁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과 검찰이 진심으로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환골탈태하려는 의지를 보이냐가 개혁의 출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 새벽에 집을 나섰다가 달 옆에 뭔가 밝게 빛나는 걸 보고 놀란 분들 많으시죠? YTN으로 시청자 여러분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맑은 하늘에 뜬 금음달, 그 옆에 유독 밝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금성의 모습인데요. 특히 새벽에 보이는 금성을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지구에서 볼 때 달과 금성이 가까우면 종종 오늘처럼 눈에 더 잘 띄는 것이고 특별히 밝은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화면을 찍어서 제보한 시청자들 새해 초부터 달 옆에 밝게 빛나는 별을 보니 신기하고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원이 결정되거나 신청,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일주일 사이 2곳 늘어난 10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은 94곳,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이 8곳, 폐원 승인을 받은 유치원은 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에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재원생의 분산 수용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가 579만 원이라는 노동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은 초등학생 자녀 2명을 가정한 노동자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579만 4,279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모든 가구 유형에서 식비와 주거비가 생계비 항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4인 가구는 식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국수님, 혹시 크리스퍼라는 거 아십니까? 크리스퍼요? 네. 네, DNA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인데요. 김태우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습득한 불법적 사찰이라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유전자 가위에 의해 잘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우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수석님이 소관하고 있는 모든 특감반원이 참여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근거를 해서 각 부처의 모든 감사관들이 이를 움직인 겁니다. 수십 명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감사들에 대해서 사표를 받고 종용한 겁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언론 사안 가지고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한번 그 녹취 24명의 관계자 그만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환경기술본부장으로 근무했던 김정주이고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나 산자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겁니까? 정말로 내로남불의 DNA가 뼛속까지 들어있는 정권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이 판치입니다, 대답이. 위원장님 분단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는 다른 의원들 말씀하시는데 방해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시간에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든 낮춰서 하는 건 제 마음입니다. 아니, 지금 멈췄습니다. 이만희 의원님께서 정말 조용하신 분인데 저렇게 흥분하신 거 보고 저건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가 있나. 근데 알고 보니까 틀었잖아요. 무슨 뭐 대단한 폭로라고. 이 사람이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무슨 당인지 아세요? 새누리당 23번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보좌관들하고 밤새서. 근데 도대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이 의정연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요 10초만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그 보여주신 김정주라는 그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기 임년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임사까지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신 것으로 조금 아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만 의원님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국회 운영위 모습 보셨는데요. 사실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문회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끝났습니다만 여지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추가로 특검 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얼어붙은 전국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특감반 사태, 여야 의원 모시고 관련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자, 조국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는 12년 만에 이제 운영위에 출석을 하게 된 건데 일단 두 분의 평가를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문자를 이렇게 써보면 네. 그 뭐 태산명동에 서일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빈수레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 10수년 만에 현직 민정수석이 직접 참여해서 진술을 하는 만큼 뭔가 진실에 근접한 이런 내용들도 좀 파헤쳐지고, 그리고 사실상 김태우 특감반원의 어떤 뭐 비리라든지 아니면 주장 이런 부분들이 또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길 바랬을 텐데, 오히려 이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분의 어떤 존재감, 국민적 신뢰감 이런 부분만 더 확인해주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오전 한 2시간 정도가 저는 뭔가 그날의 어떤 이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한 1시간 정도를 의사진행 발언, 자료 요구 이렇게 예. 시간을 허비하시더라고요. 정치권에 그 상임위를 하든 아니면 무슨 특별위원회를 하든 그게 이제 오래된 관행으로서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오히려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본인의 어떤 의견들을 전파하는 것들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애초에 기본 취지가 대단히 무색해졌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으나 그 준비한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얻는 데는 대단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요란한 빈수레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쨌든 의혹은 높았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또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 십상시 문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찌라시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청와대가 여러 가지 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나와야 될 사람들, 조국 수석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이인걸 특검반장이라든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나왔어야지요. 저희 당에서는. 근데 이거는 뭐 합의문에는 사실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합의문에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당의 수석이 운영위 수석이 전날도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알맹이를 다 뺀 거지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나오면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수석이 나오는데 어찌 실무자가 안 나옵니까? 장관이 나올 때 기조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스태프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다 함께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해야죠.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입들을 맞췄어요. 그리고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운영위는 굉장히 청와대와 또 당, 집권 여당이 이런 짜여져 있는 틀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국민이 요구하는 소리를 다 못 들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답답한데요. 원래 여당과 청와대가 짜고 하는 겁니다. 방어하고 그리고 어떤 실체적 진실이 뭐냐 이런 부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면 비위에 연루된 김태우 개인의 일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 진실을 공유합니다. 그걸 가지고 당연히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고 주장을 했던 민정수석이 나와 있고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임종석 실장이 나와 있는데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금방 말씀 주셨지만 저렇게 큰 소리만 치다가 호통만 치다가 끝나버린 이 소위 말하는 운영위원회를 그 밑에 하급 실무자들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자유한국당의 무능력을 스스로 국민들 앞에 실토하는 거예요. 자, 결정적 한방 얘기를 우리 기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으로 이런 의견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자신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사에 대해서 사인을 했던 이인걸 특검 반장, 반부패 비서관, 박현철 이 비서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민정수석한테도 묻고 직접 당사자인 비서관들한테도 묻고 하면서 이 결정적 한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국 수석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 조국 밑에 수석은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체에 대해서 여당이든 우리 청와대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의원들은 질문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예를 들면 비서관한테도 묻고 수석한테도 묻고 비서실장한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대지를 시키는 것이고 또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틀리게 대답하는 사람한테 묻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철저하게 막았다. 이 부분은. 그래서 또 어쨌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포함해서 이제 핵심 비서관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제대로 풀릴 수 없었다. 한계가 있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알맹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조율돼 나와 있는 수장만 나와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저희 당은 이분들 다 나와달라고 그러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거든요. 제가 사실관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국회 운영위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도 아니면 기존의 오래된 통상적인 관례들을 봤을 때도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아닌 운영위원회 출석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 대통령께서 제2의 김용균이 나오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리한 주장을 사실상 거기에 연계시켜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어렵게 성사된 그런 운영위원회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예를 들어서 이 참석의 대상과 범위 이런 부분을 특정한다든지 했어야 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애초에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만 나와도 충분하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부득불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으면 김용균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말에 국민들한테 그런 그 실망감을 안겨드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판단 속에서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데 근데 그렇게 이 실무자들이 나오지 않아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스스로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회 운영이 차수 넘겨가면서 1월 1일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말씀 지금 계속 하신 것처럼 뭐 민간인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블랙리스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사실 목소리 높이기식 여야 충돌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주요 장면들 정리해봤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사람들의 무수한 숫자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시죠? 잠깐만요. 전희경 의원님. 오늘은 특감반에 대한 현안 보고입니다. 의제에 벗어나서 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파행을 원하십니까? 왜 열 분입니까? 앞뒤가 자꾸 다르고 오락가락하니까 청문회나 국정조사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의원님, 저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마치 저희가 말 바꾼다고 말씀하시니까. 자,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다른 의원님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의원님,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으세요 좀!
사실 저도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이제 반말이 나오려다 수습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뭐 감정이 격해질 수는 있는데 사실 저런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서 대화가 오가면 사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문회 장에서는 예. 그리고 운영위원회 장에서는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인으로부터 생각하는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을 때 혹은 질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예. 자꾸 간섭하고 끼어들면 화가 나죠.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하고 토론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송일종 의원님과 토론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의 주장을 네. 이것이라고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면에서 보면 의사당 내부에서는 일정 이해가 가지만 한꺼풀만 뒤집혀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니들 코미디 하냐? 뭐 이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은 어디로 가버리고 목소리가 누가 크냐의 경쟁으로 이렇게 치닫는 듯한 그런 비판들이 있다는 거 잘 명심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성숙하게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야당은 이렇게 좀 의혹을 가지고 또 실체를 파헤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목소리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민주당도 그렇게 했고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당 의원의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면 여당은 넉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논리적 방어를 통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 박범계 의원처럼 저렇게 목소리를 국민들이 웃을 정도로 참 조소를 받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의 품격과 관련된 것들이지요. 그래서 야당이 좀 더 목소리가 높고 또 실체 요구에 대해서 이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를 너무 과잉적 방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좀 넉넉해야 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 뭔가 발언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넉넉해야죠. 예. 넉넉하고 야당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다른 방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옳죠. 네. 근데 박범계 의원님 평소에 또 되게 좀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진행되었던 청문 과정이 뭔가 진실을 얘기하기보다 고장난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기존에 했던 주장들, 언론에 나왔던 주장들을 계속 반복하고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아마 저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새로운 사실 관련 부분에서 이만희 의원이 녹음 파일을 하나 이제 새로운 사실이다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김정주 환경기술본부장이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 비례대표 그 명단에도 있었고 실제로 임기도 다 채워졌다 이렇게 지금 또 그 후에 밝혀져서요. 이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뭐 깊숙하게 물어보거나 이러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집권 여당에서 많은 기관장들 또 정권과 관련돼 있던 사람들을 강력하게 내보내려고 하는 거에 대한 압박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민간인 사찰을 비롯해서 환경부 문건에서 나왔고 또 기재부에서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을 세웠던 것 같아요. 증언을 이렇게 녹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당의 비례의 23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그거는 너희 편 아니냐 이런 국민적 시각이 있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사건의 본질 지금 많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강력한 박근혜 대통령 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현 정부의 이 압박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분은 임기 다 채우시고 2개월 더 하신 분입니다. 퇴임사까지 다 하고 가신 분이고요. 뭐 자기가 몸담았던 곳에 침 뱉을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현임 정부에서 동향을 파악하고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과 어떤 전체 이 분위기의 일신 차원에서 뭐 어떻게 거치를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건 정당한 직무 감찰의 일환입니다. 마치 그것을 이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처럼 그리고 어떤 국가의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 쫓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은 과거의 블랙리스트 이 처리 사건과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권 때 임명됐던 사람들도 책상 다 빼버리고 심지어는 화장실 앞에 책상 옮겨놓고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까지 해서 쫓아내버렸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향을 파악하고 전체 상황들을 종합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정당한 직무 관찰까지 블랙리스트다, 사찰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는 저는 본말을 정말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작성된 문건들이 여러 건 공개가 됐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동향 파악 문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한국당에서는 이게 이제 인사 관련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위 소집해서 의혹을 좀 해소하겠다 한 차례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앞으로 국정조사라든가 특검 이야기도 지금 한국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식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한다고 왜 그러냐면 예. 우선 첫 번째 이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낙하산 인사 캠코더로 일컬어지는 이 낙하산 인사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민간인 사찰 그대로 하고 있고 언론 장악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또 블랙리스트 다 있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정권이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적인 것이고 또 김태호 수사관 같은 경우가 나왔는데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여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맹이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제대로 다 증명이 안 됐단 말이죠. 지금 이 여당과 청와대가 이렇게 했어요. 비리 혐의자라고 하는 개념과 또 우리 당은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단 말이죠. 이 비리 혐의자로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완전히 다 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 보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고속도로 공사에 커피 머신 들어간 거 사실 아닌가요? 우은균 대사 같은 경우 보고서 올린 거 맞는 거 아닌가요? 또 고건 전 총리의 아들들 또 조선일보 사찰하고 한 것들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은 질의권만 있습니다. 조사권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고소고발건이 있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지금 상당 부분 있죠. 국민들이 지금 검찰을 과연 믿을까요? 정치권에서 그걸 다 인정을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래서 될까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지금 정부 여당이 자신이 있으면 이 부분 저 같으면 받아가지고 그래 자신 있게 한번 하자라고 저는 오히려 더 먼저 제기할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입장 어떠십니까? 국정조사 특검 얘기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랬거든요.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과거와 다른 정부인데 왜 과거처럼 하느냐. 주장한 자신은 전매 특허죠. 그렇게 자신 있게 소집한 운영위원회를 금방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지만 저렇게 하루를 1박 2일 신년을 그렇게 협의를 하시고 또 다시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 어떤 국민들이 동의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금방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도로공사, 또 무슨 김태호 사건, 심지어는 공익제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저는 이 소위 말하는 엊그저께 열렸던 운영위원회에서 열렸던 논리에서 한치도 못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되거든요. 민간인 사찰의 정의를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의도 말씀드렸습니다. 파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개인의 취약점들을 수집해서 수집하려면 미행하고 망원 붙이고 그리고 또 사퇴시키려면 국가의 어떤 강제력들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실행 그런 것이 없었느냐. 없었던 것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민간인 사찰이었다. 블랙리스트였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1박 2일 동안 진행되었던 전파 낭비를 또 다시 신년 벽두부터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국민들 화나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여당이 자신이 있으면 여당이 자신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정말로 꼭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석이 나올 때 어떻게 참모진이 안 나가나요? 안 나왔잖아요. 반부패 비서관. 이 얘기는 특검반장. 지금 그때 운영이 열릴 때 1시간 정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아까 앞부분에서 두 분의 이제 논의가 있었기 여당이 때문에 자신 있으면 나와가지고 저는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운영위원회 잘 하시고 그랬어요. 거기는 또 질의권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한국당에서 특검 국정조사까지 이야기까지 나온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신재민 전 기재부 차관의 폭로까지 지금 이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문제가 지금 더 불거지는 것이 적자국채 발행 압박 의혹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폭로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SNS 대화 내용까지 공개한 상황인데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우리 신재민 사무관이 젊잖아요. 참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그 국채를 갚아가지고 비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네. 회사도 경영을 하다가 보면 연말 가서 결산할 때는 부채 비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정부는 거꾸로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채를 좀 더 발행해가지고 국가의 부채 비율을 높여놓고 세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둬 연간 20조씩 이상 20조에 가까운 세수 증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세금이 더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 신재민 사관은 왜 국채를 발행하느냐. 더 들어오는 세금 가지고 이 국채 발행하지 말고 이거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적 판단을 못 하느냐. 세금을 갚지 말고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국가 부채 비율을 높여놓자라고 한 거거든요. 이 실체에 대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건 국가 경영에 굉장한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이제 고발하겠다. 네. 방침을 정했는데 이제 고발이 들어갔는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오늘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기재부 반박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차관보하고 대화 내용은 의견이었을 뿐인 거고 결과적으로 발행을 안 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더군다나 2017년이잖아요. 그때 뭐하러 국가 그 채무비를 높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말씀이 그거예요. 국채를 28.7조 원까지 전부 다 발행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10월 달까지 20조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8.7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것이고 그대로 발행을 하지 않으면 아까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거를 그냥 이렇게 갚는 데 쓰자, 상환하는 데 쓰자. 당연히 정책적 판단에 대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국고의 어떤 이 국고지기를 하고 있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세수가 좀 풍부한 상황에서 당연히 부채 비율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국고를 상환하는 것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4조 원의 이 비용을 국채로 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이 있다가 결국은 발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박근혜 정부에게 경제 실정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정말 저는 우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OECD 국가부채 비율을 보면 4조 원을 더 발행한다 하더라도 38.3%에서 38.5% 0.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런 차이를 가지고 뭔가 음모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를 운용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당연히 주무부처 내부에서 혹은 청와대와 청와대 경제수실과 뜨겁고 치열한 논쟁이 있는 건 당연한 민주국가의 방법 아닌가요? 그건 그런데 지금 신 전 사무관이 동영상 10편까지 추가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태우 신재민 사태는 전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일이 어디까지 퍼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관보가 사무관한테 의견을 낼까요? 그리고 의견을 냈었을 때 사무관이 고시 패스에서 들어간 그 젊은 사무관이 차관보의 그 이야기를 하나의 의견이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지시라고 느꼈겠지요. 또 그 느낌을 받는 것이 그렇게 무딘 사람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요. 또 이거를 정부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김동연 부총리께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국가 부채 문제를 정부적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기라고 하면 정부적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회사 경영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채를 줄이는 것은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국가의 재정 상태는 정부적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 정책을 잘 써가지고 연간 한 20조 이상씩 더 증세가 돼가지고 추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사무관, 신사무관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무관 얘기는 세금이 더 들어오니 국채 발행하지 말고 이 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이 논리가 맞으니까 이게 이 정책이 못 쓴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신사무관이 얘기한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기재부하고 논리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만으로도 청와대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을지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윤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집권 3년 차에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 반환점을 앞둔 문 대통령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지상파 3사가 새해를 맞아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우선 KBS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55.2%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41.7%로 긍정평가가 훨씬 많았습니다. MBC의 경우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47.1%,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6.2%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하게 나왔고요. SBS는 부정평가가 47.8%로 긍정평가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역시 오차 범위 아니라서 국민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의 중간 성적은 어땠을까요? 집권 3년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3년차 이후 지지율은 대부분 내림세와 정체를 반복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나마 절반을 유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각각 45%와 36%, 노무현 전 대통령은 27%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졌다가 반등했습니다. 취임 첫 해 광우병 파동 등으로 지지율이 30%로 떨어진 뒤에 다시 상승하는 이례적인 추세를 보인 겁니다. 네.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는데 일단 뭐 조사 기관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정리해준 내용을 보니까 집권 3년 차에는 대부분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이런 상황인 건 맞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평가를 우선 뭐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가면서 낮아지는 건 사실이지요. 예. 사실 뭐 지금 나오는 수치도 저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더 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처음에 출발을 하면서 좋은 레토릭은 다 썼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다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 네. 또 국가 운영하면서 김태호 사건이 됐든 신재민 사무관 사건이 됐든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지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종 의혹에 가장 국민들이 느끼기에 좀 답답한 부분이 경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책 평가를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성과가 없었다. 이 의견이 65% 정도 됐고요. 성과가 있었다가 33% 정도였었거든요. 자, 이 경제 부분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사에서 이제 뼈 아프게 못 짚은 부분 아프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나 함께 잘 사는 국가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 할 거라는 이런 그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프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리고 1년 전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평화의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 새로운 기운이 중산층과 서민, 영세 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등을 따숩게 하고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기존의 어떤 그 경제 성장 패러다임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다 이런 자성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대기업과 수출주도 한 축으로는 분명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만 가계소득을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려서 결국은 쌍끌이로 뭔가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좀 전환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근데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돌이 될 수 있는 지점들도 있는 거고 그 정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층들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쭉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 정책의 세밀한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올해 이제 작년에 그런 어떤 이 대전환을 시도하려는 첫 걸음을 띄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성과를 내서 국민 여러분들께 체감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다짐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신년사를 봐도 이제 함께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 경제의 어떤 체질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한국당에서는 여전히 이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아니면은 좀 지켜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바꿔야지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세밀한 과학입니다. 지금 현재 소득 주도 성장, 그 소득을 누가 내나요? 기업이 내는 겁니다. 기업이 영업을 잘하고 신기술 개발해서 신상품을 내고 해서 이득이 많이 나면 그 결과물을 누가 갖는가? 직원들이 갖고 하청업체들이 갖고 국민 전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는 이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방적으로 소득만 끌어올리게 하는 거 가지고 기업의 활력을 약화시키면 이 네. 경제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정책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탈원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원전이 왜 세계적으로 중요한 게 질이 좋고 예. 싸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원전 지금 자꾸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또 최저임금도. 그런데 과거의 정책들로 돌아가면 경제가 나아질까요? 아, 그러면요. 그 주는 심리적, 경제는 심리가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정책 전환만 해서 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시장 기능에 맡기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기를 불어넣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근데 시그널만 기업 줘도.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에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책 기조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건데, 조금 더 기다릴 수는 없는 건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늦을수록 국민 예. 피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김광도 네. 교수가 예. 이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장 하지 예. 않았나요? 경제 전문가 예. 아닌가요? 이분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 정권이, 유한한 정권이 이 함께 지속적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가야 되는 경제에 대해서 잘못 방향을 잡았으면 바로 전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30초만 드리겠습니다. 30초만 드릴게요. 예. 성길종 의원님께서 이제 예. 선한 기업가 출신이라서 저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저는 이해해요. 그리고 맞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경제 심리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거 정부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야 네. 되니까. 과거 정부의 정권을 잡았던 그런 기조 정책들을 그대로 할 거면 이 정부를 뭐하러 탄생시켰겠습니까? 촛불 광장에서 나온 민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고 지켜봐 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두 분을 모시고 다음번에 한번 시간을 좀 넉넉히 잡아서 얘기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다 돼서요. 두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뉴스 2부였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